상상해보세요. K2 정상에서 찍은 멋진 사진, 그리고 수백만 개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이 행복한 고객의 모습 뒤, 과연 누가 서 있을까요? 등반의 세계에는 투명 인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데스존은 짜릿한 휴가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극한의 노동 현장이죠. 그들은 고객의 야망을 어깨에 짊어지지만 그 이름은 역사에 거의 남지 않습니다. 2025년 여름, 킬러 마운틴은 그들 중 최고를 앗아갔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타인의 꿈은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초인이 태어나는 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이 세상에는 희박한 공기를 피해 담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파키스탄 스카르두 지역 8,000m급 거봉들 사이에 자리한 사드파라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고산 등반가들의 진정한 요람이자 전 세계 등반계에 초인을 공급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훗날 베이스 캠프에서 모두가 속삭이듯 되뇌는 이름들이 바로 여기서 자라납니다. 이 척박한 땅이 낳은 전설 알리사드파라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이 땅의 또 다른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프티카르 후세인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수백 명의 다른 소년들에게 인생의 선택지란 환상에 가깝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의 미래는 지리적 위치와 고도 그리고 가난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대학, 도시의 사무실 이런 건 다른 세상의 단어일 뿐입니다. 그가 사는 세상은 오직 경사면과 빙하 그리고 치명적인 고도로 이루어진 수직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등반은 부유한 모험가들의 유희나 스포츠 혹은 취미가 아닙니다. 이건 일입니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죠. 이프티카르도 사드파라의 다른 아이들처럼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웁니다. 산으로 향하는 아버지와 형들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바람에 그을린 얼굴과 남의 장비를 짊어진 강인한 어깨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남자들을 둔 가족들의 텅 빈 눈빛까지도요. 산은 그의 학교이자 사무실이며 또한 그를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이프티카르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낡은 배낭에 끈을 조이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명단에 오릅니다. 카라코람 산맥의 기슭에서 HAP, 즉 고산포터라 불리는 형제단의 일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고산포터. 하지만 이 평범한 단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HAP는 단순한 짐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트이자 이 얼음 세계의 특수부대나 다름없죠. 이 계급에 속하려면 바로 이곳 사드파라에서 태어나 갓난아기 때부터 희박한 공기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강철 같은 근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사태 직전 눈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폭풍을 예고하는 바람이 바위 사이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산이 오직 자신의 아이들에게만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알아야 하죠. 이프티카르는 빠르게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의 일은 타인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거의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고객들에게 그와 동료들의 존재는 마법 그 자체죠. 고객이 해발 7,000m에서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프티카르는 텐트와 식량, 산소통까지 40kg의 짐을 등에 지고 미소를 지으며 옆을 지나갑니다. 캠프에 도착하면 텐트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빙벽 앞에 다다르면 안전 로프는 이미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죠. 그는 당신의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앞서 나아가는 그림자입니다. 끝없는 크레바스 위로 로프를 설치하고 하룻밤새 완전히 변해버린 아이스폴에서 안전한 길을 찾아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은 그저 숨만 쉬기에도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뇌는 느리게 작동하며 모든 움직임이 엄청난 힘을 앗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뼛속 깊이 새겨지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설계한 건축가이지만 그 이름은 승리의 보고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정상에는 고객이 서 있을 겁니다. 그의 사진이 전 세계 언론을 장식하겠죠. 그의 용기에 대한 기사가 잡지에 실릴 거고요. 그럼 이프티카르는요? 운이 좋아야 베이스 캠프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배경에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의 정상은 완수된 계약입니다. 그의 영광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집에 가져갈 돈이죠. 신들의 높이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은 자신의 야망과 정상에 서고 싶은 욕망,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이프티카르는 이 규칙을 받아들입니다. 저항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죠. 이게 이 세계의 법칙이니까요. 그는 압니다.
언젠가 자신을 위해 산에 오르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십 번은 먼저 올라야 한다는 것을요. 그의 임무는 다른 사람의 깃발이 꽂힐 기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시즌마다 이프티카르는 자신의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이프티카르라는 이름은 원정대장들 사이에서 일종의 암호처럼 통합니다. 가장 어려운 등반을 계획할 때 누가 보틀렉을 통과해 산소를 운반하지? 라고 물으면 종종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죠. 이프티카르와 얘기해봐. 그의 이름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죠. 그는 산을 오르는 모든 걸음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이 디지털 세상의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기록은 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기록은 그의 도움으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니까요. 그의 이름은 브랜드가 아니라 오래된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품질 보증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무대를 선택합니다. 상업 등반이 완벽하게 시스템화된 에베레스트가 아닙니다. 그의 무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거인들이 버티고 선 카라코람입니다. K2와 브로드피크,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성깔 있는 산들이죠. 떼어주기보다 앗아가기를 더 많이 하는 야수의 산 K2. 그는 이 경사면을 지도가 아닌 자신의 발로 직접 익힙니다. 그는 빙하가 어디에서 치명적인 세락을 토해내며 숨을 쉬는지, 어디에 바위가 살아있어 작은 움직임에도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는 살아있는 지도이자 지구상 가장 위험한 8,000m급 본구리들에 대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됩니다. 고객들은 후원사를 위한 멋진 사진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이 내밀하고 거의 신비롭기까지 한 지식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그의 말없는 자신감을 내비게이션조차 정신을 못 차리는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원정 등반의 이상적인 일꾼이 되어 갑니다. 스위스 시계의 복잡한 무브먼트를 상상해 보세요. 밝게 빛나는 다이얼과 반짝이는 시계바늘, 그게 바로 고객인 등반가들이죠. 그리고 이프티카르가 있습니다. 눈에 띄진 않지만 그가 없으면 시계 전체가 멈춰버리는 깊숙한 곳의 핵심적인 톱니바퀴 말입니다. 그는 몇 주 몇 달 동안 캠프 사이를 오가며 짐을 나르고 고정 로프를 설치하며 마지막 정상 공격을 위한 길을 닦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진이 빠질 정도로 단조로운 작업이죠. 다른 사람들이 고소 적응을 하고 쉬면서 힘을 비축하는 동안 그는 데스존을 수십 번이나 오르내립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또 내리고. 2025년이 되자 이 티탄과도 같은 노동은 그를 경이로운 존재로 빚어냅니다. 그의 나이 40즈음,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 나이죠. 하지만 이프티카르는 그야말로 최전성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산이 빚어낸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희박한 산소로도 움직이는데 익숙해진 폐, 수년간의 과부하로 단련되어 다른 사람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뛸 때에도 차분하고 강력하게 박동하는 심장. 그의 신체는 완벽에 가깝게 진화한 자연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에요. 아주 효율적이죠. 모든 움직임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고 단일 칼로리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산의 화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산처럼 과묵하고 믿음직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인했죠. 2025년 카라코람의 여름, 공기 중에선 불길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희박한 공기 속에서 피부로 와닿는 물리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산들은 마치 병이라도 든 듯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극심한 기온 변화에 휩싸였습니다. 낮에는 무자비한 태양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빙하를 녹여 어제까지 길이었던 곳을 거센 얼음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갑작스러운 추위가 이 물을 다시 얼려 어제는 든든한 발판이었던 곳에 교활한 함정을 만들어 놓죠. 녹은 물을 잔뜩 머금은 바위는 유리처럼 약해졌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인자산 낭가파르바트에서, 그 다음엔 완벽에 가까운 모양새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라엘라 피크에서였죠. 무정의를 통해 들려오는 짧고 단편적인 소식들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면 금세 어두운 사리부터 퍼져나갔습니다. 끊어진 로프, 갑작스러운 습설 눈사태, 어려운 구간에서의 작은 실수.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이웃한 거대한 본구리들은 이미 비극적인 재물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각각이던 산악계는 이제 불안감이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뭉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텐트 안에서 검은 7월이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붙인 별명이었는데 어느새 모두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죠. 모든 등반로의 얼음 상태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안정적이라 믿었던 빙하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제 개척한 루트가 오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대 등반이 가진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자연은 떠나라고 소리치는데 비즈니스는 가야만 한다고 속삭이는 거죠. 등반 허가 비용은 몇 달치가 선납되었고 스폰서 계약은 이미 끝났습니다. 고객들은 수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하며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썼고요. 원정을 취소하는 것은 산이 아닌 돈 앞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업 등반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는 삐걱거리며 불안하게 남아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먼저 팀을 철수시켜 돈과 명예를 동시에 잃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다들 서로 눈치만 살피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이프티카르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 고객과 가이드들이 주고받는 불안한 눈빛까지 전부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산의 숨결을 잘 느낍니다. 보통의 등반객이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할 빙하의 미세한 균열을 보고 얼음 폭포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낮은 소리를 듣죠. 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는 압니다. 하지만 그의 일은 가장 먼저 길을 나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위험 부담에 대해 논하는 동안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확인합니다. 카라비너 하나, 아이스 스크류 하나까지 꼼꼼하게요. 내일 그는 다시 K2의 비탈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을지도 모를 그 루트에 고정 로프를 설치하기 위해서죠. 그는 거대한 기계장치 전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도 홀로 계속 돌아야만 하는 작은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그의 원정대가 머무는 발토로 빙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수십 개의 텐트, 형형색색의 국기, 쉴 새 없이 울리는 발정이, 소리와 온갖 언어들이 한데 뒤섞여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소란함은 저 아래 베이스 캠프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의 경사면에 오르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목표는 단 하나, 초고리, 다른 이름으로는 K2, 8,611m 순수한 도전의 높이입니다. 산악계에서 에베레스트가 수많은 순례객을 맞는 여왕이라면 K2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폭군입니다. 자신의 왕좌에 누구를 허락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이 폭군은 좀처럼 기분이 좋은 날이 없습니다. 루트는 전통적인 아브루치 능선, 이건 빠른 속공이 아니라 한 단계씩 진지를 구축하는 체계적인 공성전과도 같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한 칸씩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먼저 1캠프, 그리고 2캠프, 3캠프. 각각의 캠프는 산으로부터 힘겹게 빼앗아내고 안전하게 구축하고 필요한 모든 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작은 안전지대인 셈이죠. 이 복잡한 과정에서 이프티카르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에요. 선두에 서서 길을 여는 사람이자 그와 함께 로프를 묶은 3명의 외국인 클라이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책임지는 리더입니다. 그의 고객들에게 이번 등반은 일생일대의 모험입니다. 젊고 강인하며 두 눈은 열정으로 불타오르죠. 그들은 이 순간을 위해 몇 년간 돈을 모으고 몸이 부서져라 훈련한 끝에 마침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들은 목표를 보고 자신들의 계획표에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해나갑니다. 고소 적응 완료, 1캠프까지 등반 후 복귀.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들에게 산은 넘어야 할, 고도와 통과해야 할 기술적인 구간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상이 보이지만 이프티카르의 눈에는 산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는 크램폰 밑에서 뽀드득거리는 눈의 감촉, 해질녘에 시시각각 변하는 얼음의 빛깔에서 산의 기분을 읽어냅니다. 지금 이들은 정상으로 향하는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 여정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작업은 차분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리쬐는 태양, 살을 내는 추위, 그리고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끔씩 깨뜨리는 쨍한 침묵. 이 단계에서 K2는 아직 인간의 규칙을 용납해 줍니다. 루트는 명확하고 위험 요소들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죠. 떨어지는 돌, 갈라진 얼음 틈, 모두 익숙한 작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래쪽에서 모두가 수군대는 그 재앙, 그 어떤 이상 징후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검은 7월이라는 말은 베이스 캠프에서나 떠도는 흉흉한 괴담일 뿐 이곳 정상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프티카르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 착각이야말로 산에서 가장 교활한 적이라는 것을요.
일정은 1분 1초까지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모든 출발, 모든 이동이 전부 계산되어 있죠. 하지만 저 위 머나먼 상공, 악명 높은 블랙 피라미드와 치명적인 보틀넥 너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은 아직 첫 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7월 18일 새벽 4시.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너무나 희박해서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멧에 달린 헤드램프가 어둠 속에서 얼음 위로 비틀린 그림자들을 끄집어내고 익숙했던 풍경을 외계 행성의 그것처럼 바꿔놓습니다. 이프티카르의 팀이 출발합니다. 정적. 요란한 격려는 없습니다. 단단한 눈 위를 밟는 크램폰 소리와 카라비너가 부딪히는 희미한 금속음뿐. 이건 장엄한 시작이 아니라 힘들고 단조로운 노동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그들의 목표는 고도 약 6,000m에 위치한 제1캠프입니다. 단순하고 일상적인 이동이죠. 이프티카르에게 이 길은 닳고 닳도록 읽은 낡은 책과도 같습니다. 그는 모든 크레바스, 모든 위험한 돌출부, 그리고 전고가 지나 해가 얼음을 녹이기 시작하면 떨어져 나올지 모르는 모든 바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두에 서서 단순히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산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경제적입니다. 불필요한 발걸음 하나, 부산스러운 손짓 하나 없습니다. 그는 팀 전체의 리듬을 이끄는 메트로놈입니다. 등 뒤로 로프의 팽팽함이 느껴지고 고객들의 숨소리가 들리며 그들의 미세한 지친 기색이나 불안감까지 감지해냅니다. 그의 시선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협을 찾기 위해 사면을 훑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낭만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물리학, 중력, 그리고 경험만이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등방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움직임은 충동적입니다. 카메라에 담는 모든 장면은 이 순간의 조각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꿈으로 향하는 계단이 보입니다. 통과해야 할 빙폭, 올라야 할 경사면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베이스 캠프 출발 완료, 빙하 통과 중. 그들은 마치 승객이 비행기 조종사를 믿듯 이프티카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가이드가 지금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 멀리 산등성이 눈 색깔의 미세한 변화, 저 위쪽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빙하의 희미한 떨림,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나름의 생명 활동을 말입니다. 발밑에 빙하는 길이 아닙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얼어붙었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는 강이며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얇은 눈 아래 숨겨진 깊은 크레바스는 순식간에 사람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프티카르는 일주일 전 셰르파들이 닦아놓은 유일하게 안전한 길로 팀을 이끌고 있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빙하는 매 시간 변한다는 것을요. 어제는 안전한 다리였던 곳이 오늘은 깊은 심연의 가장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날씨는 완벽하고 등반창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이런 완벽함은 언제나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입니다. 팀은 좋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K2를 상대로 벌이는 복잡한 체스 게임의 첫 번째, 가장 단순한 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산은 그저 그들이 체스판 위에 자신의 말들을 올려놓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발밑에서 그 체스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혼란스럽게 널려있던 빙폭지대가 이제 등 뒤로 멀어집니다. 이제 경사는 더 가팔라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듯 평탄해집니다. 고도는 5,700m, 베이스 캠프로부터 수직으로 고작 500m 올라왔을 뿐입니다. 평지에 있는 운동선수에게는 가벼운 조깅 거리겠지만 사는 인간의 그런 셈법을 비웃습니다. 이곳에서의 1m는 전혀 다른 물리학, 전혀 다른 현실을 의미하죠. 등방아들은 이곳을 기술적으로는 까다롭지만 비교적 예측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아직은 공기가 제법 짙고 머리도 맑으며 고도감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위험은 우리 몸속에서 필사적으로 산소를 찾는 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험은 바로 머리 위에서 우리를 덮쳐옵니다. 마치 고층 건물만 한 거대한 얼음 발코니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세락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설령 겨울 햇살이라도 마치 토치처럼 이 거인들의 밑동을 갉아먹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자신만의 생명을 얻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음하고 균열을 일으키고 숨을 쉽니다.
이프티카르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는 발밑을 보지 않고 머리 위 경사면을 훑어봅니다. 그의 귀에 들리는 건 고객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닙니다. 카메라 마이크에도 아름다움에 취한 관광객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얼음의 조용한 신음소리입니다. 그는 저 높은 곳 얼음 송곳니 중 하나에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봅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대원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온 세상이 발 아래 펼쳐져 있고 아래로는 빙하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앞에는 햇살 가득한 제일 캠프로 가는 깨끗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끼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산이 자신들을 받아들여 준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멀리 보이는 본구리들을 서로 가리키며 웃습니다. 이 고도에서의 안전함이란 경계심을 잠재우는 달콤한 독과 같은 위험한 착각일 뿐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서 있지만 언제든 무대 장치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길 위에 다음 한 걸음만 보이지만 이프티카르의 눈에는 저 위에서 잘못 둔 수 하나가 체스판의 모든 말을 쓸어버릴 수 있는 다차원적인 체스 게임의 전체판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뼈가 부러지는 듯한 건조하고 짧은 파열음입니다. 소리는 위쪽, 오른쪽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1초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때까지 미동도 없던 경사면의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굴러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흐르는 겁니다. 매 순간 속도를 더하면서 말이죠. 이건 눈사태가 아닙니다. 세락 붕괴입니다. 가벼운 눈가루가 아니라 수천 톤에 달하는 압축된 얼음과 암석 덩어리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함정에 덫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건 굉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심장이 한 번 뛰는 시간보다 길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산의 일부로서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사무용 빌딩 크기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저 산에서 분리되어 자신만의 소리 없는 추락의 춤을 시작합니다. 1초 그리고 또 1초. 그 순간 정적은 낮고 깊은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이 소리는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등산화 바닥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울리면서 원초적인 공포의 심장을 멎게 만들죠. 한 등반가의 손목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눈사태 앞에 영웅은 없습니다. 이프티카르의 본능이 소리칩니다. 도망쳐. 하지만 어디로 도망친단 말인가요? 왼쪽은 깎아지른 듯한 얼음벽, 오른쪽은 구름에 가려진 낭떠러지입니다. 아래쪽은 이미 그 통제 불가능한 힘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오는 방향이죠. 그의 모든 지식, 그 엄청난 경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빙하를 손금 보듯 읽고 구름의 움직임만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만 중력의 법칙만큼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한 얼음 덩어리, 세락이 경사면과 부딪히며 집채만 한 눈에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얼음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똑바로 돌진하는 거대한 눈사태였죠. 그리고 마침내 하얀 벽이 나타납니다. 그 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해지며 하늘과 태양, 세상의 모든 색을 집어삼키고 오직 눈을 멀게 할 듯 포효하는 순백의 공간만을 남깁니다. 이런 순간에는 생각하거나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리고 피케를 경사면에 깊숙이 박아 넣어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본능만이 남을 뿐이죠. 하지만 그건 마치 달리는 화물 열차를 맨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기술, 모든 훈련, 산에서 보낸 수천 시간의 경험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물리학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자동차와 같은 속도로 밀려오는 압축된 눈과 얼음 파편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입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생명줄이자 팀워크의 상징이었던 로프가 이제는 모두를 함께 나락으로 끌어당기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대자연은 누가 노련한 가이드인지, 누가 8,000m급 고봉을 처음 본 고객인지 따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4명 모두를 집어삼킬 뿐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폐 속의 공기를 모조리 짜내며 몸을 날려버리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과 땅이 자리를 바꿉니다. 위아래의 구분도 없이 그저 얼음 파편 속에서 미친 듯이 회전할 뿐입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눈의 급류가 그들을 경사면에서 떼어냅니다. 마치 가을 바람에 나무잎이 떨어져 나가듯
순식간에 등반 루트에서 휩쓸려 버립니다. 이제 그들은 정상을 정복하는 등반가가 아닙니다. 그저 포효하는 하얀 바다에 휩쓸려 차갑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미지의 심연으로 끌려가는 작은 모래알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소음은 한순간에 멎어버립니다. 눈사태가 휩쓸고 간 고산지대 특유의 귀가 먹먹할 정도의 날카로운 정적이 찾아옵니다. 방금 전까지 혼돈의 급류였던 세상은 이제 움직임을 멈춘 상처투성이의 풍경화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사방은 온통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단단하게 압축된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거인의 손이 카드덱을 마구 뒤섞은 뒤 각자에게 운명의 패를 나눠준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운명의 장난 속에서 생존의 확률은 끔찍할 정도로 불공평했습니다. 하얀 지옥 속에서 한 명씩 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외국인 등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가장 먼저 인지한 사실입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갈비뼈는 부러졌고 관절은 빠졌습니다. 극심한 충격에 아직 고통이 온전히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눈 위에 지상에 있었습니다. 눈사태는 그들을 수백 미터나 아래로 끌고 내려가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마지막 순간에 눈더미 위로 뱉어냈던 겁니다. 눈을 털어내며 콜록거리고 흐릿한 시야에 초점을 맞추려 애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네 번째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그들의 가이드는 어디에? 이프티카르는 어디 있죠?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허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그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로프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가 빽빽한 눈더미 속으로 사라진 채 끊겨 있습니다. 이프티카르 후세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로프의 맨 앞에서 길을 내며 모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얼음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자연은 그를 눈 위로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얼음과 눈의 수해 아래 그를 통째로 삼켜버린 겁니다. 이 산을 제 손바닥 보듯 훤히 알던 베테랑 가이드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희박한 공기 속에서 그들의 외침은 빙하의 무심한 침묵 속에 묻혀버립니다. 고객들은 만견자실한 채 가이드가 눈 아래 묻혀 있을 그곳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습니다. 수색을 시작할 힘도 전문 장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높은 고도에서 맨손이나 삐켈로 눈을 파내는 건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산하는 것뿐입니다. 당장 전진 베이스 캠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과의 사투이자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을 저 위에 두고 떠난다는 끔찍한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세 명에게 이 산은 기적적으로 통과한 잔인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프티카르 후세인에게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죠. 마침내 그들이 전진 베이스 캠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눈과 고통으로 빚어진 유령 같은 모습으로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겨우 서 있는 그들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닌 내뱉는 족족 얼어붙는 단어의 파편만이 터져 나옵니다. 눈사태, 이프티카르가 저기 눈 아래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원정대장 텐트의 무정의가 살아나고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신호가 빙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 아래 메인 베이스 캠프에서는 그 신호가 일상적인 분위기를 번개처럼 가르고 들어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도 5,000m 이곳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정상 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합니다. 차례로 전달된 메시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눈사태, 사드파라 팀, 한 명 실종.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명령도 긴 회의도 없이 캠프 전체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의 불문율입니다. 누군가 공영에 처하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도우러 간다. 국적도 소속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프티카르의 동료들, 다른 파키스탄 포터들과 인근 원정대의 셰르파들, 가장 힘이 좋고 고도 적응까지 마친 이들이 즉시 자리에서 튀어나갑니다. 그들은 눈사태 탐지봉과 삽, 로프 등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챙겨듭니다. 그들의 얼굴은 침통하고 비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제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주의 규칙은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다는 것을요. 눈사태 생존 통계는 냉혹한 수학과도 같습니다. 처음 15분에서 20분 안에 사람을 파내지 못하면 생존 확률은 0에 가까워집니다. 이곳 해발 6,000m가 넘는 고지대에선 숨 한 번 쉬는 것도 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겨운 일입니다. 이런 곳에서 1분 1초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눈사태로 압축된 눈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눈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다는 건 운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얼음과 눈이 뒤엉킨 혼돈의 강, 수백 톤의 눈과 얼음 조각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얼어붙은 눈더미를 1cm씩 체계적으로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탐침봉을 눈에 꽂고 한 걸음 옮기고 다시 꽂습니다. 그렇게 1시간, 또 1시간이 흐릅니다. 해는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며 빙하를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그리고 저무는 태양의 마지막 빗줄기와 함께 희망도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빙하 위를 맴도는 침묵은 점점 더 무겁고 숨막히게 변해갑니다. 모여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깨닫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제 이건 구조가 아닌 수습을 위한 임무입니다. 동료의 시신을 찾아 산이 영원히 그를 품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 그것은 명예를 건 의무입니다. 수색은 계속되지만 그 목표는 소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둔탁하고 뻑뻑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음도 돌도 아닌 소리. 한 구조대원이 그대로 멈춰섭니다. 탐침봉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다려온 바로 그 신호입니다. 즉시 다른 대원들이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첫 지점 주변으로 몇 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탐침봉을 찔러 넣자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됩니다. 그가 여기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삽이 압축된 눈더미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엔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묵묵하고 기계적인 작업만이 이어질 뿐입니다. 희박한 공기 속에서 긴장감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그들은 한 겹 한 겹 동료를 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m 깊이의 얼음 가루 아래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이프티카르 후세인. 시선이 마주칩니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두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를 덮친 눈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눈사태 첫 순간의 충격 때문이었을까? 이제 와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으니까요. 2025년 7월 18일, 이날은 파키스탄 산악 역사에 산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아들 중 한 명을 데려간 날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한 등반가가 옆으로 비켜서 무정이를 집어들고 송신 버튼을 누릅니다. 해발 거의 7,000m 고도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짧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아래 파키스탄 산악 클럽으로 그리고 베이스 캠프로 전송됩니다. 베이스 캠프에 전한다. 이프티카르를 찾았다. 반복한다. 그를 찾았다. 맞이할 준비를 하라. 본부 텐트 안. 무정이의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귀가 먹먹한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순식간에 캠프 전체로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안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대화는 중간에 끊기고 누군가는 감정을 숨기려 등을 돌리고 또 누군가는 그저 돌 위에 주저앉아 허공을 응시합니다. 비명도 흐느낌도 없습니다. 산은 히스테리를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이곳에서 슬픔은 조용히 내면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등반가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상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산의 발치에서 이들은 모두 하나의 대가족입니다. 같은 목표와 위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죠. 그리고 오늘 이 가족은 동료 한 명을 잃었습니다. 슬픔은 감정이지만 임무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비통함이 공기 중에 내려앉았지만 캠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산악 원정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하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특수구조용 썰매인 아키아를 준비하고 운구를 위해 가장 힘세고 체력이 좋은 대원들로 팀을 꾸려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위험한 빙하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시신을 옮기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를 이곳 산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이프티카르의 등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에게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승리의 순간이자 마지막 안식처가 된 정상에서 그를 내려오게 하는 것 말이죠. 7월 19일 동이 트자산의 공기가 바뀝니다. 밤새 이어진 슬픔은 낮에 굳은 결의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산 아래 문명 세계에서는 이미 복잡한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친구와 동료들이 주도하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작전이 된 거죠. 이미 자비의 임무라 불리는 이 작전의 지휘는 파키스탄 산악클럽 회장인 이르판 아르샤드 장군이 맡았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프티카르를 집으로 데려와라. 육군 항공대 아스카리 에비에이션 비행대대가 투입됩니다. 소속 조종사들은 단순한 비행사가 아닙니다. 기술과 인간의 한계점에서 작전하는데 익숙한 진정한 하늘의 에이스들이죠.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낭떠러지 끝에서 추는 춤과도 같죠. 희박한 공기는 무거운 기체를 겨우 붙들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카라코람의 바람은 언제든 헬기를 절벽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해발고도 거의 6,000m에 달하는 이곳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출격이 아닙니다. 국가가 영웅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자 이 작전에 관련된 모두의 명예로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산악인 그룹이 소중한 짐 곁에서 기다리는 빙하 위로 강철 잠자리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프로펠러에 굉음이 얼어붙은 정적을 깨뜨리고 눈보라가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헬리콥터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기류 속에서 균형을 잡으며 지상 몇 미터 위에서 정지 비행을 합니다. 현대 기술의 힘이 태초의 자연의 힘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광경입니다. 지상의 팀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프티카르의 시신이 담긴 아키아를 특수 케이블에 조심스럽게 고정합니다. 손짓 한 번에 윈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프티카르가 K2의 경사면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이 멈춘 그곳을 떠나 천천히 거의 의식을 치르듯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생명을 앗아갔던 산이 이제 그의 몸을 놓아줍니다. 더없이 소중한 화물을 실은 헬리콥터는 부드럽게 기술을 돌려 스카르두로 향합니다. 그곳 군병원에서는 이미 모든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진행됩니다. 가족에게 공식적인 부고가 전달되고 최고위급에서 시작된 인도주의적 임무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사는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침내 그를 품에서 놓아주었습니다. 스카르두에서 열린 추모식은 군대식으로 절도 있고 엄숙하게 치러집니다. 이곳 기지에서 이프티카르는 국민적 영웅입니다. 장례 절차 역시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되죠. 하지만 운구 행렬이 도시를 벗어나 그의 고향집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에 접어드는 순간 공식적인 의식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깊고 침묵에 가까운 이야기 말입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천천히 기어오릅니다. 마치 저 백발의 거인과도 같은 산들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자신의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듯 그 거대한 본구리를 숙이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다릅니다. 등유 냄새와 분주함 대신 야생초와 녹아내리는 눈 그리고 영혼의 향기가 감돌죠. 사드파라 마을의 침묵은 특별합니다.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숨죽여 기다리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오늘따라 그 침묵은 폭풍전야의 먹구름처럼 유난히 짙고 무겁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곳 산골에서는 소식이 그 어떤 메신저보다도 빠르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마을 어귀의 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엔진이 꺼지고 완벽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차문이 열리는 삐걱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마을의 심장이 멎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검의 귀환이 아닙니다. 영혼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거친 바람에 그을린 엄숙한 얼굴의 남자들, 스카프로 몸을 감싼 여인들, 그리고 아직 이 비극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하지만 공기 중에 번진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아이들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닌 깊은 연민과 조용한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장례 행렬이 시작됩니다.
수십 그리고 이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흐르는 거대한 인간의 강을 이룹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나지막한 기도 소리와 수백 개의 발이 자갈길을 스치는 소리와 뒤섞인 남자들의 낮은 운걸거림, 그리고 바위마저 깨뜨릴 듯 애써 억누르지만 끝내 새어나오는 여인들의 애절한 통곡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의식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 피 속을 흐르는 그 뜨거운 열정에 대해 치러야 하는 쓰디쓴 대가인 셈이죠. 이곳 사람이라면 누구나 8,000m급 고봉의 차가운 품에서 가족을 잃은 이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프티카르를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다하다 전사한 용사로 기억하며 묻습니다. 그의 전쟁터는 평원이 아닌 수직으로 솟은 얼음과 바위벽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피켈과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였죠. 그는 바로 이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들 중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그 자체였던 일을 하다가 떠났습니다. 마을의 작은 공동묘지에 이미 그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곡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저 정상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언덕 비탈입니다. 그의 무덤은 슬픈 행렬에 또 하나의 자리를 더하며 산악인들의 묘지라 불리는 이곳의 돌에 새겨진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늘에 도전했다가 영원히 그 하늘의 일부가 된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이 산자락에서 시작되었던 이프티카르의 삶의 이야기는 바로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내 하나의 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카라코람 산맥의 조용한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스크린이 깨어납니다. 7월 19일 이프티카르 후세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세계 뉴스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영웅의 화려한 데뷔가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속보 속 한 줄짜리 문장이었죠. 디지털 소음 속 짧은 섬광에 불과했습니다. K2의 비극에 대한 소식은 눈사태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지만 눈사태가 그렇듯 그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들은 모두 쓸려나가고 사건의 본 모습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됩니다. 정확성보다 속도가 우선시되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서양인에게는 낯선 그의 이름은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 속에서 점차 묻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망한 유럽 여성 산악인들의 이름과 뒤섞여 버리죠.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해하기 쉽고 더 가깝게 느껴지며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기괴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혼 없는 기계인 자동 뉴스 수집기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성들의 이름 옆에 있는 낯선 이름을 보고는 그 본질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은 채 그를 여성으로 분류해버린 것이죠. 한순간에 강인하고 끈기 있던 남자이자 마을의 자랑이었던 이프티카르는 이름 없는 파키스탄 여성 산악인이라는 디지털 유령으로 변해버립니다.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의 위협, 그의 희생,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눈사태 아래에 묻혀버렸습니다. 세상은 엉뚱한 사람을 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혼돈 속에서도 진실의 섬은 존재했습니다. 클릭수가 아닌 진실을 위해 글을 쓰는 전문 매체들이 바로 그곳이었죠. 편집실에 앉아있으면서도 고산지대의 희박한 공기로 숨쉬는 사람들, 바로 익스플로러스 웹의 기자들이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건의 연대기를 재구성합니다. 추측과 사실을 분리해내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질문을 처음으로 던집니다. 이 비극을 바라보는 시각 전체를 바꿔놓는 질문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이름과 성별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는 그곳에 남았는가? 그리고 그들 덕분에 세상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신기록과 정상에서 찍은 멋진 사진 뒤에는 이프티카르와 같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와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자신의 명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야망을 위해 치른 대가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조국도 목소리를 냅니다. 장관부터 산악클럽 회장에 이르기까지 파키스탄의 공식 인사들이 부고를 발표합니다. 그들은 이프티카르를 국가의 자산이자 조국의 용감한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이 공식적이고 정제된 언어는 언론의 소란스러움에 대한 균형추가 됩니다. 이프티카르에게 그의 이름과 존엄성, 그리고 그의 진짜 이야기를 되찾아준 것이죠. 정보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뚫고 마치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의무와 명예,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치르는 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보의 소음을 뚫고 나온 이 진실은 그러나 잔혹했습니다.
2025년 시즌은 신기록뿐만 아니라 등반계라는 몸에 남긴 깊은 상처로도 역사에 기록됩니다. 이프티카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e스포츠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섬광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머무는 수백 명의 고산 포터들을 대변하는 얼굴이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헤드라인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지만 바로 그들의 노력 덕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고객이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내디딜 때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과 목숨을 건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건 뭘까요? 이 비극이 극한의 고도, 즉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사투인 데스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은 이제 다 지났다고 생각될 법한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이 파놓은 고요한 함정입니다. 그의 죽음은 K2에 대한 잔혹한 진실 하나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이곳엔 안전지대란 없다는 것을요. 죽음은 8,000m 고지는 물론 본격적인 등반의 서막에 불과해 보이는 상이슬계 얼음 미로에서도 당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 빙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은 K2가 그 어디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냉정하고 비정한 등반의 역사에 그의 이름은 그저 불길한 통계 속 한 줄로 기록됩니다. 언론은 이미 이달을 검은 7월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프티카르는 이 암울한 명단에 오른 첫 번째 숫자도 안타깝게도 마지막 숫자도 아닐 겁니다. 그의 운명은 다른 이들의 운명과 뒤얽히며 올 시즌의 비극적인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구해낸 생존 고객들에게 그의 이름은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무거운 마음의 짐과 감사함을 안고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훗날 자녀들에게 정복한 정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겠죠. 한편 얼음 봉구리에서 멀리 떨어진 그의 고향 마을 사드파라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K2의 영웅이 아닌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 아들이며 가장으로 기억됩니다. 세상에게 그는 상징이지만 가족에게는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산은 단지 등반가 한 명을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그 어떤 보상이나 사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장엄하고 차가운 K2는 그저 침묵을 지킬 뿐입니다. 인간의 슬픔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죠. 수천 개의 비슷한 사연을 봐왔고 앞으로도 보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 쓰러진 이들을 애도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원정대의 행렬은 이미 정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망은 잠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산은 그저 기다립니다. 하지만 무언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하마드 이프티카르 후세인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명단 속 한 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카라코람의 전설이 되었고 바위 사이를 맴도는 영원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